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콘택트 렌즈 기초 담당 교수 김영수입니다. 지금부터 콘택트 렌즈 기초 2주차 1차 시험 내용에 들어갈 텐데요. 나 지금 말소리 엄청 말이 빠르죠. 사실 그 이전에 이미 이거 촬영을 했는데요. 촬영을 다 하고 나니까 내가 너무 쓸데없는 얘기들을 많이 해서 수업 시간이 1시간 한 20분 정도 뭐 안쪽으로 찍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장황하게 얘기한 것 같아서 여러분들 좀 수업 듣기도 좀 힘들 것 같고 해서 요점 정리를 좀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정말 수업 내용의 요점 정리예요. 수업에는 뭐 물론 뭐 원래 찍었던 걸 올리겠지만 여러분들 그 내용을 사실 다 보게 되면 좀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해서 정말 말 그대로 요점 정리를 해서 간략하게 정리해 드리고 여러분들이 뭐 이 내용을 보든 아니면 그 내용을 보든 아니면 내가 두 개를 다 올릴까 아니면 두 개를 연결해서 뭐 앞쪽을 보고 뒤쪽까지는 그냥 참고하라 할까 뭐 하여튼 지금 고민 중입니다. 어쨌든 다시 찍는 이유는 너무 내용이 길어서 여러분들이 또 이 수업 듣는 거 좀 힘들 것 같아서 어쨌든 다시 한번 촬영해 볼까 합니다. 좀 정리해서 짧게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어찌됐든 각설하고 또 내용이 길어지면 안 되니까. 자, 이번 시간 콘택트 렌즈 기초 2주차 1차 시에서는 콘택트 렌즈의 역사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콘택트 렌즈가 어떻게 돼서 만들어졌고 현재는 어떻게 발전되어 오고 있는지 또 발전될 예정인지에 대한 얘기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학습할 내용은 콘택트 렌즈의 역사 또 콘택트 렌즈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콘택트 렌즈가 어떻게 발전되어 나왔는지 또 콘택트 렌즈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되어 갈지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이해할 수 있고 이 내용을 토대로 안경사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이 콘택트 렌즈와 관련된 기본 지식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내용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교재 3페이지를 펴주시면 되고요. 교재 3페이지의 내용에서 내가 얘기하는 것들, 중요한 내용들을 이렇게 강조해가면서 정리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아니죠. 강조할 테니까 그 강조하는 내용들을 쭉 정리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콘택트 렌즈의 히스토리, 역사에 대한 내용이고요. 콘택트 렌즈의 역사에 대한 내용을 본격적으로 얘기하기 전에 좋은 글귀가 있어서 한번 같이 읽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켈빈 쿨리지라고 하는 미국의 제30대 대통령이 한 말이에요. 내가 뭐 원문은 찾아보긴 했지만 여러분들에게는 그냥 한글로 된 내용을 그대로 내가 한번 읽어보고 여러분들도 이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좀 한번 갖도록 하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현재의 성공에 안주하고 과거를 계속해서 탐구하고 배우지 않으면 미래에는 현재와 같은 성과를 이룰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이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아마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역사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은 거였겠죠. 이 책을 쓴 저자가요. 요 파트는요. 나단 에프론이라고 하는 이 주 저자가 이 내용을 다 작성을 했고요. 근데 이 저자의 가장 큰 관점은 그런 것 같아요. 이 저자가 이 콘택트 렌즈와 관련된 역사를 정리하면서 과연 이러한 역사가 콘택트 렌즈의 임상 실무자들에게 중요한가, 즉 안경사들이 이런 역사에 대해서도 좀 알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좀 고민을 했던 것 같고요. 또한 반대로 얘기하면 이런 임상의 콘택트 렌즈와 관련된 실무자들이 이런 역사들을 반드시 잘 익혀서 앞으로 콘택트 렌즈가 어떻게 발전되어 나갈지에 대한 것들도 예측하고 또 더불어서 과거의 콘택트 렌즈가 어떠한 이유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재질들이 개발돼서 현재까지 이르렀는지 그렇다면 그 과거의 내용을 토대로 해서 현재의 콘택트 렌즈는 어떠한 문제점들을 개선했는지에 대한 것들을 자세히 알고 콘택트 렌즈를 피팅하고 또 콘택트 렌즈를 처방하고 또 콘택트 렌즈에 대한 상품 지식을 익힐 때 적용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의미라고 나는 판단했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업 말미에 다시 얘기하겠지만 안경사가 단순히 안경을 만들고 굴절 검사를 시행하고 콘택 렌즈를 피팅하는 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의 업무 영역은 아주 좁고 뭐 어떻게 보면 뭐 크게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단순히 안경사가 그런 일만 해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안경사는 안경을 단순히 만드는 데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안경을 디자인하는 사람, 또 안경 렌즈의 안경테의 뭐 어떤 재질을 만들고 안경 렌즈의 재질을 만들고 또 어떠한 안경 렌즈를 개발하기 위해서 그런 안경 렌즈에 만드는 광학회사에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역할, 또는 더 나아가서 안경사가 직접 내가 생각한 가장 이상적인 안경 렌즈, 컨택 렌즈를 개발할 수 있는 개발자도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든 또 이런 얘기 길게 하면 수업 내용이 길어질 것 같으니까요. 여기서 각설하고 내가 빠르게 수업 내용을 진행할 테니까 여러분들에게는 뭐 이 요점 정리된 영상이든 전체 영상이든 어쨌든 두 개를 다 줄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짧은 영상을 보고 익히든 긴 영상을 보고 익히든 그거는 입맛에 맞게 학습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컨택 렌즈와 관련된 역사를 얘기할 때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사람을 빼놓을 수는 없습니다. 내가 긴 영상에서는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에 대한 내용도 몇 가지 좀 얘기했지만 간략하게 얘기하면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만능인이다. 역사, 문학, 또 미술, 철학, 과학, 기타 다양한 분야에서 아주 독보적인 그 업적을 남긴 사람인데요. 그 중에서 이런 그 미술과 관련되어 있는 업적을 가장 좀 부각되게 얘기하긴 하지만 모나리사라거나 그림 있죠. 최후의 만찬이라거나 이런 그림들이 유명하긴 하지만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이런 광학과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얘기들도 이론들도 정립한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 중에 콘택 렌즈에서는 화면에서 제시해 준 것처럼 콘택 렌즈와 관련되어 있는 광학적인 원리를 처음으로 소개한 사람입니다. 여기 화면에 보면요. 그림 1-1의 화면을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그릇에 얼굴을 담그고 있는 그림이죠. 이 내용은 뭐냐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한날 이탈리아 사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탈리아는 전 세계적으로도 이런 유리 세공 기술이 아주 발달한 나라였거든요. 과거에 이때 1500년대 또 1400년대에 이런 유리로 만들어진 보울 그릇에 그 물을 담아 놓고 이렇게 세수를 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세수를 하다가 이 안에 얼굴을 파묻고 그 유리 보울을 통해서 아래쪽 바닥을 보니까 그 밑에 지나다니는 개미들도 있었을 수 있고 어떤 물체들이 있는데 그 물체들이 되게 이렇게 확대되어 보였던 거예요. 따라서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이러한 유리 그릇의 형태에다가 액체를 채우고 그 상태를 작게 축소해서 눈에 착용할 수 있다면 어떠한 대상 물체를 확대해 볼 수 있는 광학 용구로 사용할 수 있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이런 초기의 광학 이론을 토대로 해서 다양한 콘택 렌즈들이 현대까지 개발되어 왔다라고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오른쪽에 별표가 이렇게 하나 쳐져 있죠. 여러분들은 별표를 10만 개를 쳐놓고 누가 물어보든 콘택 렌즈의 광학적 이론을 최초로 제시해 준 사람, 정립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면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얘기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 이후에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가 2명 있는데요.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사람은 생각하는 갈대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또 데카르트라는 사람도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이기도 했는데요. 이 사람은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과거에 작성된 훌륭하고 좋은 책을 읽는다는 것은 과거에 살고 있던 훌륭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한 사람입니다. 내가 이 문구를 아주 좋아하는데요. 결국은 그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책도
현대에 만들어져서 2021년 8월 25일 날 출판된 책이긴 하지만 결국은 이 내용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이런 글귀들은 과거에 1400년대, 1500년대, 1600년대 쭉 걸쳐서 과거의 얘기들을 기록해 놓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 내용을 내가 한번 그대로 읽어보면 그렇죠? 1636년 데카르트, 르네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각막에 직접 접촉시킬 수 있는 액체가 들어있는 유리관을 소개했다라고 이렇게 뭐 현대의 그 글쓴이가 이렇게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작성된 글을 읽고 있지만 이때 당시에 1636년도에 이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엄청난 고민을 했고 그런 고민을 한 과정에서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했던 내용들을 토대로 내가 생각하기엔 이런 원통에다가 물을 담아서 각막에 접촉시켜서 이 콘택트 렌즈라고 얘기할 때 이 콘택트라는 말이 접촉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눈과 접촉해서 붙여놓은 상태에서 안에 액체를 담고 앞쪽에 어떤 광학 렌즈를 하나 붙이면 마치 망원경과 같이 어떤 대상 물체를 이렇게 확대시켜서 볼 수 있겠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바로 르네 데카르트라는 사람입니다. 중요하진 않아요. 그러다가 세 번째, 자, 이게 발전 과정을 보면 그래요. 1500년, 1600년, 이제 1800년 시간이 막 100년, 200년씩 막 흘러가죠. 1800년대 토마스 영이라는 사람이 직접 이전에 데카르트가 얘기했던 그런 관의 형태의 액체를 채워서 눈에 접촉시키는 그런 형태의 마치 뭐 현대로 치자 그러면 그게 콘택트 렌즈가 된 건데요. 그런 눈과 접촉해서 콘택한 상태에서 어떤 대상 물체들을 크게 확대시켜 볼 수 있는 그런 광학체를 실제로 만들어서 그것을 아이컵이라고 하고 이름을 붙이고 실제로 이렇게 접촉시켜서 좀 한번 보기도 했고요. 실제로 어떤 망원경과 같이 좀 확대되어 보인다는 것을 실제로 구현하기도 했던 사람이 바로 토마스 영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지만 아직 2단계까지는 어떤 콘택트 렌즈의 그런 어떤 그런 외형을 만들어 놓은 것도 아니고 또 굴절 이상을 교정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서 만들어진 그런 콘택트 렌즈의 단계도 아니라고 보면 돼요. 그냥 단순히 어떤 대상 물체를 확대시켜서 볼 수 있는 단지 망원경과는 좀 달리 눈에 접촉시켜서 이렇게 확대시켜서 볼 수 있는 그런 것들, 뭐 망원경의 원리라고 생각할까요? 그걸 눈에 접촉시켜서 마치 이런 현대의 콘택트 렌즈로 만약에 나중에 이걸 작게 만들어서 눈 안에 넣을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콘택트 렌즈가 되는 거겠죠. 이렇게 해서 토마스 영의 단계까지 거쳐서 아직까지는 이론에서만 이런 콘택트 렌즈가 지금 개발되고 있다라고 보면 되고요. 자, 이 그림들도 참고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다가 허쉘이라는 사람을 넘어와요. 1800년대 후반인데요. 아직 이 사람까지도 콘택트 렌즈라고 하기는 조금 좀 이르긴 한데 어찌됐든지 간에 이 사람까지는 그 허쉘이라는 사람도 참 중요한 사람이긴 한데 어떻게 했냐면요. 토끼 눈에다가요. 이 뒤에서도 설명하겠지만 토끼 눈에다가 이 석고를 부어요. 그럼 이게 석고가 이렇게 떼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휘어진 형태로 그 토끼의 각막의 형상을 본뜰 수 있겠죠. 거기다가 유리를 부어서 굳히면 그게 바로 콘택트 렌즈의 형상이 되고요. 그것을 눈에다가 착용시킬 때 그냥 착용시키는 것이 아니라 여기다가 말랑말랑한 젤리를 이렇게 부어놓은 상태에서 눈에 적용시키면 뭐 원추각막이라거나 눈에 부정난시가 있는 사람들의 굴절 이상을 좀 교정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허쉘이라는 사람이고요. 근데 이 허쉘이라는 사람은 이러한 그 콘택트 렌즈를 만들었다기보단 그냥 뭐 그렇게 하면 뭐 이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방식으로 유리를 가지고 휘어진 광학체를 하나 만들고 거기에다가 젤리 같은 걸 넣어서 눈에다 붙이면 울퉁불퉁한 각막을 메워 주어서 그런 부정난시들을 교정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아직까지는 거의 이론만 제시해 준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180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 실제로 이 앞전에 얘기한 허쉘, 더 나아가면 레오나르도 다빈치부터 쭉 정립되어 허쉘이 마지막에 얘기했던 이것들을 실제로 그럼 한번 구현을 해볼까? 그래서 내가 아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토끼 눈에다가 석고를 부어서 굳혀서 거기에 유리를 부어서 유리를 끓이면 액체가 되잖아요. 그래서 부어서
공막, 유리로 만들어진 공막 렌즈를 만들어서 이런 허쉘이 얘기했듯이 어떤 원추각막이라거나 부정난시에 의한 그런 시력 저하를 좀 교정해 주고자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들 수 있을 거예요. 왜 토끼 눈에다가 석고를 부어서 만들었을까요? 토끼 눈하고 사람 눈하고는 현대에 와서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 다 밝혀졌잖아요. 현대에서는 어때요? 여러분들이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각막 공률계, 영어로 케라토미터라고 하는 그런 장비도 개발돼서 사람의 각막의 공률 반경을 직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으니까 뭐 사람의 공률 반경 측정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때 당시 180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이런 케라토미터나 이런 각막의 공률 반경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가 아직 개발되기 전이기 때문에 사람의 각막에다가 그럼 석고를 부어서 본을 떠서 만든다고 하면 사람의 각막에 얼마나 치명적인 손상을 주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이때 당시에 사람들은 생각한 거죠. 사람의 눈에다가 석고를 부어서 만들 수 없으니, 본을 뜰 수 없으니, 그러면 토끼, 동물의 눈도 사람의 눈하고 유사하니,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맞지 않을까? 이렇게 된 겁니다. 어찌됐든 180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 픽이라는 사람이, 아돌프 픽이라는 사람이 토끼의 눈에다가, 이때 허쉘이라는 사람이 이론을 제시해줬잖아요. 이렇게 하면 만들 수 있어 라고 얘기한 걸 그대로 만듭니다. 토끼의 눈에다가 석고를 부어서. 근데 난 이거 설명할 때마다 매년 난 너무 슬퍼요. 내가 좀 동물을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 왜 토끼 눈에다가 그 석고를 붓고, 토끼가 얼마나 눈이 많이 손상됐고, 사실 그 이후로 사실 이 토끼가 제대로 보고 살 수 있었을까? 아니면 뭐 사람이 그러고 나서 잡아먹었나? 하여튼 그건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좀 불쌍해요. 근데 어찌됐든 이때 1800년대까지만 해도 그런 슬픈, 어떻게 보면 나한테는 좀 슬픈 역사예요. 그래서 이 아돌프 픽이라는 사람이 어찌됐든, 그러한 형태로 이 허쉘이라는 사람이 얘기한 그런 이론대로 그대로 토끼 눈에다가 석고를 붓고, 그 다음에 석고 본을 뜬 상태에다가 거기다가 끓인 유리를 부어서 유리 공막 렌즈를 만들었죠. 그 다음에 안에다가 동물에게서 채취한 젤 형태의 물질을 넣어서 그 원추각막이 있는 사람에게 착용시켜보고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도 살펴보았는데 실제로 효과가 있더라. 그래서 이 아돌프 픽은 뭐예요? 1888년도에 콘택트렌즈를 제작하고, 무슨 콘택트렌즈? 유리 공막 렌즈. 지금 유리 공막 렌즈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리 공막 렌즈를 실제로 만들어서 피팅하는 과정도 아주 상세히 설명하고 했던 사람이 바로 아돌프 픽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이후에 컬트라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원추각막이 있는 사람에게 이러한 렌즈를 착용시켜 봤더니 아주 교정 효과도 뛰어나더라. 이런 것들도 실제로 실험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 게 바로 유리공막 렌즈의 발전 과정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여기 무초점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 무초점이라는 말에도 사실은 별표를 쳐놓을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이 무초점이라는 개념을 좀 알아둘 필요는 있는데, 나 같으면 이걸 번역할 때 이게 어포컬이라는 그 영어 단어거든요. 그랬을 때 이걸 무초점이라기보다는 그냥 말 그대로 무초점이긴 한데 그냥 도수가 없는 무도수의 유리 공막 렌즈를 만들었다, 착용시켜 보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좋을 것 같아요. 초점이 없다, 그거는 구절력이 없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이해할 때는 컬트라는 사람이 유리 공막 렌즈를 만들어서 원추각막을 교정하기 위해서 이런 유리 공막 렌즈를 적용해서 착용시키고 피팅을 했었는데, 이때 도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도수가 없는 유리 공막 렌즈를 사용했다라고 이해해 주면 좋겠습니다. 또한 1889년도에 실질적으로 이 뮬러라는 사람은 자기가 근시를 가지고 있었어요. 뮬러라는 사람은 자기가 근시를 가지고 있어서 이 앞전에 얘기한 이 허쉘의 이론, 또 누가 얘기했습니까? 앞에서 아돌프 픽, 또 컬트, 이런 사람들이 쭉 얘기했던 내용대로 자기 눈에 맞추어서 이런 유리공막 렌즈를 만들어서 자기 눈에 끼워 봤더니, 이게 이 앞전에 컬트라거나 픽이 얘기한 것처럼 단순히 이 원추각막만을 교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근시, 또는 더 나아가 원시, 이런 것들과 같은 이런 난시, 이런 굴절 이상도를 교정할 수 있더라라고 얘기해서 이 뮬러라는 사람이 자기의 박사학위 논문에 이 결과를 제시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들이 이 내용에서 알아둬야 될 건 이런 내용보다는 유리공망 렌즈가 이렇게 만들어졌구나. 그래서 사용됐구나 라고 이해하면 좋고, 또 하나는 더 나가서 그러면 이러한 유리공망 렌즈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특히 눈에다가 석고를 부어서 만들어. 유리를 부었어. 그럼 이 유리도 현대같이 아주 얇은 유리가 아니라 아주 두꺼운 유리일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공망 렌즈이다 보니까 각막에만 착용시킬 정도로 이때 당시에 그런 기술력이 좋지 못하니까 이렇게 크게 만들어서 착용시키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요? 눈에 전체에 이렇게 끼워지게 되니까, 이만큼 전체에 끼워지게 되니까 렌즈가 안 움직이겠죠. 그러니까 렌즈의 움직임에 의해서 발생하는 이런 문제점들도 좀 해결하기 위해서 공망 렌즈를 그냥 만든 거예요. 이때 당시 요만하게 만들 기술력이 없었다고 보면 돼요. 어찌됐든 이런 유리 공망 렌즈의 제일 큰 단점은 유리의 재질의 특성상 상당히 이게 무겁고요. 그 다음에 이게 렌즈도 두껍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착용감이 좋지 못해서, 내가 예상하기로는 이러한 사람들, 이 뮬러라는 사람이 자기 눈에다가 근시 교정하기 위해 꼈다고 얘기했잖아요. 도수가 있는 렌즈겠죠. 근데 이 렌즈 사실 그냥 끼고 잠깐 시력 측정하고 뺄 정도로 잠깐 착용했겠지, 이거 실질적으로 절대로 오래 착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유리 공망 렌즈의 단점은 크게 두 가지. 유리의 재질 특성상 무겁다. 깨지어서 눈에 치명적인 손상을 줄 수 있다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플라스틱 재질로 공망 렌즈를 제조하는 단계로 넘어서게 됩니다. 이때 여기 보면 칼자이스라는 회사가 1923년도에 이런 재질을 특허권을 신청했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바로 PMMA라는 재질에다가 별표 지금 2개 쳐 있죠. 별표를 20만 개 쳐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당시에 유리 공망 렌즈가 많이 사실은 만들어졌는데, 실질적으로 상용화하려고 하니 내가 끼기에도 이거 아파 죽겠는데 이거 병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낄 수는 있겠지만 사실은 실질적으로 성공하지 못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름이 길어요. 플라스틱 재질이에요. 폴리메틸 메타크릴레이트, 메타크릴레이트. 너무 길잖아요. 이 재질을 줄여서 PMMA 재질이라고 불리는 이런 플라스틱 소재를 이용해서 공망 렌즈로 만들었죠. 그러니까 아주 획기적이에요. 왜냐면 여러분들 유리랑 플라스틱 생각해봐요. 비중 자체가 다르잖아요. 엄청나게 가벼웠겠죠. 물론 현대에 사용하고 있는 하드 콘택 렌즈보다는 상당히 무거웠겠지만 유리 공망 렌즈에 비해서는 상당히 가볍고요. 이게 잘 깨지지도 않았어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에게 이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이르렀다고 보면 되고요. 여기 보면 특징들이 쭉 정리되어 있는데요. 요 특징들이 중요한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PMMA 같은 경우는 5가지로 그 장점을 정리할 수 있는데요. 내가 번호는 붙여놓지 않았지만 내가 번호를 한번 붙여볼까요? 1, 이거 하지 맙시다. 이거 하지 맙시다. 괜히 하니까. 자, 봐봐요. 내가 그냥 설명해 줄게요. 가볍다. 첫 번째, 뭐에 비해서 유리공망 렌즈와 비교한 장점이라고 보면 돼요. 자, 두 번째 뭐래요? 깨지지 않는다. 이 PMMA 재질이 완전히 안 깨지는 재질은 아니지만 현대에 와서는 폴리카보네이트라는 그런 재질들도 있어서 진짜 망치로 두드려도 안 깨지는 재질들도 있지만, 이 PMMA라는 재질이 정말 강해서요. 웬만하면 깨지지 않았어요. 이게 두 번째 장점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가볍다. 두 번째, 잘 깨지지 않는다. 세 번째, 아주 신속하게 제조할 수 있다. 제조하기에 아주 빠르게 제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제조할 수 있다. 이게 세 번째 장점입니다. 요 밑으로 내려가면 여기 봐봐요. 맨 밑에 PMMA의 다른 장점은 가볍고 충격에 강하며 절삭과 연마가 쉽다. 요 절삭과 연마가 쉽다가 바로 요 신속하게 제조할 수 있다와 같은 얘기니까 같은 설명이라고 보면 돼요. 어찌됐든 세 가지 장점 설명했죠? 자, 네 번째, 뭡니까? 생체 친화적이기 때문에 눈에 착용했을 때 거부감, 부작용이 잘 발생하지 않는다. 물론, 다른 단점들도 있는데 그건 뒤에서 설명할게요. 어찌됐든 생체 친화적이다. 이게 네 번째 장점이고요. 다섯 번째 장점 뭡니까? 가볍고 충격에 강하고 절삭 연마가 쉽다. 요것도 하나의 마지막 장점이 되겠죠. 물론 앞쪽에 있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한 얘기일 수는 있는데,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가볍다. 잘 깨지지 않는다. 그 다음에 제조하기가 신속하다.
생체 친화적이어서 거부 반응이 없다. 마지막으로 뭐예요? 충격이 강하다는 얘기는 앞쪽에 했으니까 절상 연마가 쉽다. 뭐 이렇게 설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장점이에요. 한 가지 단점이 있다면 산소 공급이 잘 안 돼요. 그래서 PMMA 재질 특성상 눈에 필요한 산소가 100개라면 이렇게 설명하면 정확하진 않은데 여러분들은 아직 콘택 렌즈를 정확하게 배우지 않았으니까 그냥 두루뭉실하게 대충 여러분들의 관점에서 설명할게요. 눈에 필요한 산소가 100개라면 채 0.1개도 공급이 안 돼요. 하나 정도 공급된다? 라고 생각해 주세요. 거의 산소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각막은 공기 중으로부터 산소를 공급받아서 살아가거든요. 여러분들이 공기 중에서 숨을 쉬고 살아가듯. 그런데 이 PMMA 재질의 플라스틱 공막 렌즈는 산소 공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문제점들, 즉 착용했을 때 각막의 다양한 산소 부족에 의한 합병증들을 발생시킨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각막 부종을 유발한다라고 생각해 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플라스틱 공막 렌즈에 이어서 뒤쪽에서 이런 산소 공급이 원활한 렌즈를 개발하기도 하는데 그 중간 단계가 있어요. 처음에 플라스틱 공막 렌즈가 만들어지고요. 그 공막 렌즈를 막 연마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이 제조업자가 막 연마하다가 실수로 이 중간 부분 광학부를 제외하고 가장자리 이 공막에 올려지는 그 지지부를 똑 하고 떨어뜨려 버렸어요. 실수로. 이 내용이 여기 나와요. 나오는데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읽어보고요. 어찌됐든 이 투오이라는 사람, 이거 우리말로 읽으면 투오이, 튜오이라고 읽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 투오이라는 사람이 봤더니 이거 만드는 사람이 실수로 주변 부분 이 지지부를 똑 하고 떨어뜨리고 중간에 동그란 각막 크기 정도 되는 이 광학부만을 이렇게 가져와서 실수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랬는데 투어이라는 사람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건 내 피셜이에요. 그 사람이 직접 그렇게 했는지는 몰라요. 어찌됐든 내가 생각하기엔 그래요. 그 투어이라는 사람이 가만히 봤더니 굳이 잘만 이 각막의 크기에 맞출 수 있다면 이때 당시에는 사실 케라토미터가 막 개발되고 이미 개발된 단계거든요. 따라서 그러면 사람의 각막 곡률을 잘 측정해서 요 각막 곡률과 맞추어서 요 중간 부분 각막 크기에만 요만큼만 PMMA 재질을 만들어서 착용시키면 더 편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 봤더니 그게 합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 투어이라는 사람이 이 PMMA 재질을 이용해서 하드 각막 렌즈를 제조하는 중간 단계도 거치는데요. 어찌됐든 PMMA 재질의 플라스틱 공막 렌즈가 됐던 각막 렌즈가 됐던 제일 큰 단점은 산소 공급이 안 된다는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개발된 렌즈가 1965년도에 실리콘 합성 고무를 이용한 콘택 렌즈가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 실리콘 합성 고무 렌즈의 가장 큰 장점은 내가 뭐라 그랬어요? 유리 공막 렌즈의 단점이 무겁고 깨지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플라스틱 공막 렌즈가 만들어졌는데 이 플라스틱 공막 렌즈는 PMMA 재질, 그러니까 즉 유리 공막 렌즈의 문제점들을 모두 개선하려고 노력해서 플라스틱 공막 렌즈가 만들어졌다. 물론 그 다음에 플라스틱 각막 렌즈를 투오이라는 사람이 만들긴 했지만 어쨌든 두 개 다 포함해서 PMMA 재질의 가장 큰 단점은 산소 공급이 안 된다. 따라서 이 산소 공급이 잘 안 되는 문제점에 의해서 다양한 눈에 특히 각막에 합병증들을 유발하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실리콘 합성 고무 렌즈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 실리콘이라는 재질은요, 나중에 후반에 이 하드 렌즈를 만드는 재질이 바로 이 실리콘 재질인데요. 산소 공급이 지랄 맞습니다. 지랄 맞다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 현재도 이 실리콘 재질만큼 그렇게 산소 공급이 잘 되는 재질은 없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현대에 사용되는 하드 콘택트 렌즈, 현대에 사용되는 실리콘 하이드로겔 렌즈 모두 다 이 실리콘 재질이 사용되게 됩니다. 그건 뒤에서 설명할게요. 그런데 이 실리콘 합성고무 실리콘 재질의 가장 큰 단점이 있어요. 여기 별 하나 탁 쳐놨죠. 별표 10만 개를 어디다 쳐놓냐면 소수성이라는 단어에다가 별표를 쳐놔야 돼요. 얘 때문에 문제가 돼요. 이 실리콘이라는 재질은 여러분들 이 실리콘이라는 걸 본 적이 있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화장실에 가면 그 타일을 막 이 벽면에 이렇게 발라진 거 그런 것도 다 실리콘이고요. 창틀 같은 데 발라져 있는 것도 실리콘 재질인데 그게 말랑말랑 하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물을 한 방울 똑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냐면 물이 쫙 하고 퍼져서 이 실리콘 재질에 전부 다 붙는 것이 아니라 이 실리콘 재질은 소수성, 소수
할 때 그 숫자가 물 숫자거든요. 소자가 붙은 이유는 뭐냐면요. 물하고 잘 친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물하고 친한 재질은 뭐냐면 친수성, 친한 친구 할 때 그 친자거든요. 그래서 친수성, 물하고 친한 성질. 소수성은 물하고 친하지 않아요. 그래서 물을 한 방울 똑 떨어뜨리면 물이 이렇게 물방울이 그대로 이렇게 물방울 형태로 올려져요. 그러니까 이 재질 자체가 물이 잘 묻지 않아요. 그래서 이 실리콘 합성 고무 재질로 된 콘택트 렌즈를 착용시키면 산소 공급도 잘 돼. 하드 콘택트 렌즈보다는 일단 초기 착용감은 좋은데 깜빡깜빡깜빡 할 때마다 어떻게 돼요? 눈물이 묻지 않으니까 이게 빡빡하죠. 그러니까 눈을 깜빡깜빡 할 때마다 어떻게 돼요? 이 눈꺼풀 안쪽에 결막이 막 빡빡빡빡 하면서 자극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깜빡깜빡 할 때마다 눈도 막 너무 머틀머틀거리고요. 착용감이 너무 안 좋아서 초기 착용감은 좋은데 오랫동안 착용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들도 있다. 그래서 실리콘 합성 고무는 1965년도에 개발되고요. 잠깐 개발되고 이 실리콘 100%로 만들어진 콘택트 렌즈는 사라지게 됩니다. 대신 이런 그 산소 공급은 잘 되지만 소수성의 문제에 의해서 콘택트 렌즈라는 게 뭐예요?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또는 뭐 8시간, 10시간 착용해야 되는데 한 10분만 껴도 막 눈이 너무 뻑뻑하고 그러면 착용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즉 달리 얘기하면, 정확하게 얘기하면 실리콘 합성 고무 재질의 콘택트 렌즈의 소수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해마 재질을 이용한 소프트 콘택트 렌즈가 1972년도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보세요. 여기 초록색으로 HEMA라고 써놨죠. 이게 현대에도 사용되는 해마 재질, 즉 소프트 콘택트 렌즈의 재질입니다. 이거 내가 한글로도 써놨는데요. 말이 너무 어렵고 길어서요. 하이드록시 에틸 메타크릴레이트, 뭐 우리말로 끝에 뭐 메타크릴산이라고도 하는데요. 어찌됐든 하이드록시 에틸 메타크릴레이트라고 얘기하는, 줄여서 HEMA, 해마. 이 물속에 있는 이렇게 그 해마 말고요. 그냥 부를 때 해마라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이 해마 재질을 사용해서 소프트 콘택트 렌즈가 만들어집니다. 내가 너무 장황하게 얘기했나요? 어떤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죠. 실리콘 재질의 그 고무 렌즈의 단점, 산소 공급은 잘 되지만 너무 착용감이 안 좋은 이런 소수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친수성 재질의 해마 재질을 사용해서 콘택트 렌즈를 만든다라고 이해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쭉 내려오면 바슈룸사에서 1972년도에 이 소프트 콘택트 렌즈를 만들어서 상용화하고 시장에 내놓았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1972년도에 판매가 되기 시작했다. 그 전에 만들어졌어요, 사실. 근데 판매가 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어렵지 않겠죠? 그런데 이 해마 재질은 상당히 큰 장점이 있어서 1972년대부터 지금까지도 사용이 계속해서 되고 있는데요. 문제점은 PMMA 재질의 그 하드 렌즈보다는 산소 공급이 뛰어나긴 하지만 실리콘 합성 고무는요, 아까 내가 뭐라 그랬어요? PMMA 재질이 눈에 필요한 산소가 100개라면 뭐 한 하나 정도 공급해 줄까 말까 한다면 실리콘 합성 고무는 거의 60개, 70개를 공급해 주는데, 이 해마 재질 같은 경우는 친수성이라서 착용감도 좋긴 한데 대략 한 5개에서 한 15개 사이 정도? 그러니까 아주 이 산소 공급이 그렇게 원활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해마 재질을 소프트 콘택트 렌즈를 착용하면 착용감도 좋고 보이는 것도 잘 보이고 좋은데, 사실은 얘도 대략 한 6시간에서 8시간 이상을 착용하게 되면 그때부터 눈에 산소 부족이 발생하게 돼서 산소 결핍증에 의한 다양한 합병증들이 나타나더라. 그런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소프트 콘택트 렌즈가 되겠죠. 따라서 이런 초기의 해마 재질의 그런 산소 공급이 잘 안 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요 아래쪽에, 맨 아래쪽이에요, 산소 투과율을 좀 높여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 해마 재질을 어떻게 했냐면 두께를 최대한 얇게 만들고요. 두께가 두꺼우면 당연히 산소 공급이 잘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얇게 만들고요. 거기에다가 함수율을 높입니다. 나중에 왜 함수율을 높이면 산소 공급이 잘 되는지는 나중에 한 4장인가요? 한 5장쯤에서 설명하기로 하고, 일단 여러분들은 여기다가도 별표를 조금 한 20만 개는 쳐두어야 합니다. 이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기 해마 재질에 대한 특성. 해마 재질의 특성, 친수성이라서 아주 착용감이 좋다. 산소 공급도 PMMA 재질보다는 상당히 좋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오래 착용할 수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산소 공급이 아주 충분하진 않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해마 재질의 두께를 얇게 또 함수율을 높여서 산소 공급을 최대한 좋게 만드는 렌즈들이 개발되었다. 그래서 만들어진 렌즈가 바로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 해마 재질의 최대한 그 산소 공급을 높여서 함수율을 높이고 얇게 만들어서 뭐 한 연속 착용까지도 가능하게 만들어요. 연속 착용이라는 건 뭐냐면 하루 낀 다음에 한 몇 시간 됐다가 빼놓고 또 다음날 끼는 게 아니라 뭐 한 일정 기간 동안 뭐 일주일 또는 뭐 3일 이런 기간 동안 한 번도 빼지 않고 착용할 수 있게끔 함수율을 높여서 이렇게 연속 착용도 가능하게 해마 재질로 만듭니다. 그 내용은 여기 밑에 나와요. 뭐 일회용 렌즈를 만들고 또 하루 착용 일회용 렌즈도 만들고 뭐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긴 하는데 어찌됐든 그 뒤에서 설명하고, 자 이제 해마 재질의 소프트 콘택트 렌즈가 만들어졌다. 이 재질의 가장 큰 해마 재질의 특징은 친수성이라서 착용감이 좋고, 그러니까 물이 잘 묻으니까 매끈매끈하니까 깜빡깜빡 할 때도 이 콘택트 렌즈 겉면에 눈물이 아주 잘 묻을 거 아니에요. 착용감이 좋다. 산소 공급도 PMMA 재질보다는 월등하다. 하지만 아직까지 산소 공급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마 재질을 얇게 또 함수를 높이긴 했지만 여전히 산소 공급이 부족하긴 하다라고 얘기했죠. 따라서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번에 하드 렌즈를 사용하는데, 이때 이 앞전에 얘기한 실리콘 고무 재질에 사용된 그 실리콘 재질을 기반으로 해서, 여기 봐봐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셀룰로이드 아세테이트 부틸레이트라는 재질의 실리콘 재질을 첨가하기도 하고요. 거기에 요 밑에 보면 별표 하나 쳐놨죠. 불소 재질을 추가하기도 하고 하는 다양한 화학적인 변화를 가지고 딱딱한 하드렌즈이지만 산소 공급이 지랄맞게 좋은 렌즈를 만들게 됩니다. 그 렌즈 재질이 RGP 렌즈가 되고요. 해마 재질이 판매되기 시작한 1972년도 후에 한 2년 정도 있다. 1974년도부터 시장에 풀리게 되는데요. 자, 이때 RGP 렌즈는 여기 내가 또 밑에 그 노란색으로 이렇게 하이라이트 해놨죠. 그 얘기를 RGP를 풀어서 쓰면 뭐 어떻게 되냐면 리지드, 가스 퍼미어블 렌즈의 줄임말이 RGP예요. 리지드는 딱딱하다는 뜻이고요. 가스 퍼미어블은 공기가 잘 통과될 수 있는 렌즈다. 그걸 줄여서 RGP 렌즈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앞전에 나왔던 모든 렌즈들, 실리콘, 고무 재질, 또 PMMA, 더 멀리부터 설명하죠. PMMA 재질, 실리콘 합성 고무 재질, 해마 재질이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점들을 모두 다 해결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RGP 렌즈는요, 기본적으로 렌즈의 특징 자체가 친수성 재질이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실리콘 재질이 포함되어 있고 거기에 불소라는 화학 성분이 추가되어 있기 때문에 산소 공급이 지랄맞게 잘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RGP 렌즈는 어때요? 산소 공급도 잘 되고 친수성 재질이니까 딱딱한 하드 렌즈긴 하지만 착용감이 그래도 상당히 괜찮아졌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1974년도부터 판매되기 시작한 RGP 렌즈는 거의 뭐 하루 종일 착용할 수 있을 정도로 착용감도 많이 개선되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뭐 일회용 렌즈도 만들어지고요. 요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밑줄 쳐놓을 것들은 요 밑줄을 쳐놓고 그냥 참고적으로 보세요. 그 다음에 하루 착용 일회용 렌즈. 이때 당시에 보면 일회용 렌즈, 그러니까 disposable, 한 번 쓰고 버리는 렌즈예요. 그 한 번 쓰고 버리는 렌즈가 단순히 그냥 하루 쓰고 버리는 요즘의 개념이 아니라 어떤 렌즈들은요, 뭐 한 3일 쓰고 버리기도 하고요. 어떤 렌즈들은 한 5일 쓰고 버리기도 하고요. 어떤 렌즈들은 한 일주일 쓰고 버리기도 하고요. 어떤 렌즈들은 그냥 하루 쓰고 버리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러한 형태로 일회용 렌즈가 만들어졌어요. 이 일회용 렌즈는 앞에서 설명한 해마 재질에 어떤 특성을 부과해서 이런 그 일회용 렌즈, 즉 연속 착용이 가능했을까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한 3일 정도 쓰고 버릴 수 있는 렌즈 뭐 이런 것들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두께를 얇게 만들고 또 어떻게 한다고요? 함수를 높인 렌즈를 사용해서 이런 일회용 렌즈를 만들었고, 또 더 나아가서 요즘 어때요? 이 앞전에 갖고 있는 모든 렌즈들이 가장 큰 단점은 뭔지 알아요? 뭐 산소 공급이 좋아졌다, 착용감이 좋아졌다,
다 아무리 내가 이런 표현을 하면 좀 그렇지만 지랄을 해도 결국은 어떻게 돼요? 장기간 사용하다 보면 렌즈가 오염돼서 그 오염된 물질에 의한 콘택트 렌즈가 또 일종의 물질이잖아요. 그럼 오염된 물질에 의해 다양한 합병증들이 발생하더라. 또 맨날 세척해야 되니까 귀찮더라. 그래서 하루 쓰고 버리는 그런 하루 착용 그런 일회용 렌즈도 만들어졌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거의 마지막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설명했던 쭉 렌즈들 PMMA 재질, 그죠? 그 다음에 실리콘 합성 고무 재질, 그 다음에 해마 재질 쭉 거쳐오면서 또 RGP 재질까지. 그러면 쭉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그럼 RGP 재질은 어떤 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산소 공급도 잘 돼, 친수성이야, 다 좋은 거 아니야? 아니죠. 기본적으로 리지드 가스 퍼미어블, 리지드 딱딱한 하드 렌즈니까 기본적으로 재질 특성상 딱딱하기 때문에 이 각막이 민감도가 되게 높은 사람들은 사실 좀 적응하기가 힘든 면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추구해야 되는 건 뭐예요? 산소 공급도 잘 되면서 착용감도 좋고 이런 렌즈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실리콘 하이드로겔 렌즈가 되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개발된 렌즈라고 보면 되고요. 이 렌즈도 1세대, 2세대, 3세대에 걸쳐서 지금은 아주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실리콘 하이드로겔 렌즈만 하더라도 자, 실리콘은 기본적으로 하드 렌즈에 사용되는 주된 원료이기도 하고요. 실리콘이 포함되면요. 얘는 산소 공급이 아주 지랄맞게 좋아진다라고 얘기했죠. 하이드로겔은 뭐예요? 이 앞전에 얘기한 해마 재질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 해마 재질, 소프트 콘택트 렌즈 만드는 재질. 사실 이 두 개를 합치다는 게 정말 물에다가 기름을 섞는 것 같이 어려운 일이긴 한데 그 어려운 일을 해냈다라고 보면 됩니다. 따라서 말랑말랑해요. 하이드로겔 재질이 섞였으니까요. 실리콘 재질이 섞였으니까요. 산소 공급이 지랄나게 잘 돼요. 그러니까 또 친수성이에요. 그 모든 특성, 그러니까 장점들이 다 결합된 가장 최근의 렌즈가 바로 실리콘 하이드로겔 렌즈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이 실리콘 하이드로겔 렌즈가 나오면서부터 이 앞전에도 뭐 그러한 특성들이 있는 렌즈들, 그러니까 연속 착용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일정한 기간 동안 렌즈를 빼지 않고 끼고 자다가 뭐 한 일주일용 연속 착용 렌즈는 일주일 동안 끼고 자고 생활하고 끼고 자고 생활하다 버리고 새 렌즈 끼고, 또 한 달용 연속 착용 렌즈는요 한 달 동안 끼고 자고 생활하고 끼고 자고 생활하고 하다가 한 달 후에 버리고 새 렌즈를 끼는 그런 단계까지 이르렀다. 그러니까 연속 착용의 기간이 상당히 늘어났고, 현대에 와서 시바비전이라는 회사에서는 나이트 앤 데이라는 제품이 30일 동안 연속 착용이 가능한 재질이 나왔거든요. 그렇듯 연속 착용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바로 이렇듯 산소 공급도 좋고 또 렌즈의 착용감도 편하게 만들어진 실리콘 하이드로겔 렌즈가 개발되었기 때문에 가능해졌다라고 생각해주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들도 쭉 읽어봐요. 여기 내용들 뭐 실리콘과 하이드로겔 합성 물질로 만들어졌다. 그 다음에 여기 뭐 해마 재질 어쩌고 개발한 이후에 가장 진보된 뭐 렌즈다. 내가 쭉 쳐놨잖아요. 그 중에서 이게 그냥 핵심이에요. 실리콘 하이드로겔이 혼합물로 만들어진 게 바로 실리콘 하이드로겔 렌즈다. 자, 그 다음에 요 밑에 보면 이제 특수한 렌즈예요. 좀 전에 얘기한 실리콘 하이드로겔 렌즈까지가 일반 근시교정 렌즈, 원시교정 렌즈, 난시교정 렌즈까지의 발달상은 모두 끝이 났다. 하지만 그 외 특수 렌즈들도 개발이 됐겠죠. 자, 보세요. 그 첫 번째가 2010년에 개발된 근시 진행 지연 렌즈라는 게 있습니다. 이 렌즈는 쉽게 설명하면요. 콘택트 렌즈의 광학부의 중앙 부분에다가 가입도 플러스 도수를 넣었어요. 그리고 주변 부분에다가는 일반적인 콘택트 렌즈 도수 넣듯이 원용의 근시나 원시를 난시를 교정하던 도수가 들어갔죠. 그러니까 이 중앙 부분에 플러스 도수가 들어간 부분으로 어떤 10살짜리 아이한테 근시 진행 지연 렌즈를 처방하면요. 이렇게 가까이 책을 볼 때는 어때요? 그 중앙 부분 가입도가 들어가는 부분으로 이 글씨를 보기 때문에 조절을 하지 않고도 글씨를 볼 수 있다. 즉 쉽게 얘기하면 이 얘기는요. 나중에 30장인가요? 그때 설명할 거니까 굴절 근시 지연 렌즈 한 30장에서 한 33장에 걸쳐서 그 중간에 설명할 거니까 자세히는 몰라도 돼요. 어찌됐든 근시 진행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이 얘기 먼저 할게요. 근시가 발생하고 근시가 진행하는 여러 가지 이론이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주된 이론이 뭐냐면
가까이를 보게 되면 조절을 하게 되고 이 조절을 장시간 하게 되면 근시, 그러니까 원시성 흐림을 만들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근시 진행을 유발시킨다라고 하는 이론이 바로 이런 근시 진행 이론입니다.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요. 그냥 가까이 보면 조절을 많이 하고 그 때문에 근시가 발생하고 또 근시가 진행할 수 있다라고 이해해 주면 돼요. 나중에 더 자세히 설명해 줄게요. 요 단계에서는 그것만. 어찌됐든 결국은 가까이 볼 때 조절 안 하게 해주면 되잖아요. 그런 안경이 뭐가 있습니까? 이중초점 렌즈나 다초점 렌즈 같은 형태의 안경 렌즈를 10살짜리 근시가 생긴 어린아이한테 씌우면 근시 진행이 잘 안 돼요. 좀 더뎌져요. 아주 안 되게 할 수는 없지만 그 원리를 그대로 콘택 렌즈에 적용해서 콘택 렌즈의 중앙 부분에다 가입도를 처방했다. 그래서 책을 볼 때 조절을 하지 않게 해서 근시 진행을 좀 지연시킬 수 있는 이런 렌즈들도 개발됐고요. 또 이 책에는 잘 나오진 않지만 여기 오른쪽에 지금 나오네요. 오른쪽 윗부분에 노안을 교정해 줄 수 있는 콘택 렌즈, 좀 전에 얘기한 그 근시 진행 그 완화 렌즈 있잖아요. 근시 진행 지연 렌즈, 그게 그대로 중간에 가입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노안용 콘택트 렌즈다라고 보면 돼요. 어찌됐든 노안을 교정할 수 있는 렌즈들, 뭐 이런 렌즈들도 개발되고 이런 특수한 렌즈들이 개발됐다. 이 오른쪽에 보면 뭐 플랫 팩 렌즈라고 있는데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일본에서 개발된 제품인데요. 콘택 렌즈가 정말 이렇게 납작해요. 그래서 콘택 렌즈 케이스를 보면 좀 상대적으로 좀 두꺼운데 내가 지금 그걸 하나 가지고 왔으면 좋겠는데 수업 전에 내가 준비를 못했네요. 거의 요 정도로 이렇게 판판해요. 요 안에 콘택 렌즈가 들어있고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뭐 아주 얇으니까요. 뭐 주머니 같은 데 넣어도 되고요. 뭐 수첩 같은 데 넣어 다니다가 쏙 빼서요. 요렇게 벗겨서 바로 착용하면 되는 그런 정도로 이렇게 아주 얇게 보관할 수 있는 그런 플랫팩 콘택트 렌즈도 개발되었다. 중요하진 않아요. 뭐 그런 것들이 쭉 개발되어 왔다라는 걸 이해해 줬으면 좋겠고요. 근데 콘택트 렌즈 미래는 조금 이따 설명할게요. 어찌됐든지 간에 이렇게 실리콘 하이드로겔의 단계까지 이르러서 콘택트 렌즈의 대부분의 개발은 앞으로도 계속 되고 있지만 일단 근시, 원시, 또 난시를 교정하는 구절 이상을 교정하는 단계는 현재 여기까지 이르렀다라고 보면 돼요. 자,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면 이래요. 이 내용 한번 보세요. 자, 좀 확대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께서 이 내용을 막 외울 필요는 없어요. 이거 외우는 사람 되게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잘 봐봐요. 내가 어떻게 하는지는 이거 보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내용을 잘 얘기해 주는 거예요. 즉, 이 얘기가 바로 중간고사의 시험 문제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 뭐 이걸 다 쓰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콘택트 렌즈의 역사에 대해서 아는 대로 발전 방향을 쭉 하고 기술하시오라고 얘기하면 내가 지금 얘기하듯이 얘기해 주면 돼요. 과거에 수업 정리하고 마무리 짓는 거예요. 과거에 콘택 렌즈의 그런 과학적인 원리를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사람, 또 데카르트라는 사람, 토마스 영이라는 사람 이름 몰라도 돼요. 어찌됐든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사람이 콘택트 렌즈의 과학적 원리를 처음으로 제시해 준 이후에 유리 공망 렌즈가 개발되었고 유리 공망 렌즈의 단점인 무겁고 깨진다는 그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PMMA 소재의 가볍고 잘 깨지지 않고 생체 친화적인 PMMA 소재의 공망 렌즈가 개발되었다. 또한 이런 PMMA 재질의 공망 렌즈 이외에도 가장자리 주변부의 그 지지대를 제외시켜서 각막에만 올려질 수 있는 PMMA 재질의 각막 하드 렌즈도 개발이 되었다. 하지만 이 PMMA 재질의 가장 큰 단점은 산소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실리콘 합성 고무 재질의 어디까지 나올까요? 실리콘 합성 고무 재질의 콘택 렌즈가 개발되었지만 이런 실리콘 재질의 그런 합성 고무 재질의 콘택 렌즈 같은 경우는 소수성인 재질 표면 특성상 장시간 착용하기에는 착용감이 좋지 못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해마 재질의 소프트 콘택 렌즈를 개발했다. 이런 해마 재질의 가장 큰 장점은 어느 정도의 산소 공급도 되면서 표면 재질의 특성상 친수성의 재질이기 때문에 장시간 사용할 수 있는 단계까지 이르렀다.
또한 이 해마 재질이 개발되고 났지만 이 해마 재질의 산소 공급이 PMMA보다는 좀 우수하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산소 공급이 좀 잘 안 되는 문제점이 있더라. 따라서 이런 해마 재질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RGP 렌즈가 개발되었다. 이런 RGP 렌즈는 기본적으로 실리콘을 베이스로 해서 불소라거나 이런 화학 첨가물들이 추가되어서 나온 하드 렌즈인데 실리콘이 추가되어 있기 때문에 딱딱한 하드 렌즈이면서도 PMMA 재질과는 다르게 아주 산소 공급이 뛰어난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그 RGP 렌즈도 산소 공급도 잘 되고 좋긴 하지만 하드 렌즈라는 그런 재질 특성상 착용감이 여전히 좋지 않은 문제점은 있다. 이러한 문제점이 해결되기 위해서 바로 실리콘 하이드로겔이라는 콘택트 렌즈가 개발되어서 실리콘 하드 콘택트 렌즈 재질인 실리콘 재질에 의해서 산소 공급이 아주 원활하고 또 해마 재질인 하이드로겔 재질의 두 재질을 혼합해서 산소 공급도 잘 되면서 착용감도 좋은 재질이 개발되었다라고 정리해주면 좋겠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런 콘택트 렌즈가 앞으로는 어떠한 단계까지 발전되게 될까를 좀 살펴보게 되면 콘택트 렌즈가 현재는 착용감, 산소 공급, 굴절 교정 이런 거에 중점적으로 개발이 되고 있다면 앞으로 만들어질 그런 렌즈들은 가상현실과 증강현실까지도 가능한 그런 스마트 콘택트 렌즈가 만들어지고 지금 현재도 만들어져 있고요. 개발 단계에 있습니다. 또한 안과적인 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약물이라는 게 안약을 넣게 되면요. 사실 눈물에 의해 씻겨나가서 그 눈 안에 그런 효과가 많지 않아요. 따라서 콘택트 렌즈 안에 녹내장 약을 함유시켜서 장시간 조금씩 방출되면서 약물의 효과를 높인다거나 아니면 항생제를 포함하고 있는 약물 함유 콘택트 렌즈들이 이미 개발되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전할 예정이고요.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좀 전에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에서 얘기했듯이 그런 스마트 콘택트 렌즈에 의해서 눈의 안압을 측정해서 핸드폰 어플로 연동해서 그런 안압을 모니터링 해줄 수 있는 스마트 콘택트 렌즈라거나 또는 당뇨가 있는 사람에게 그런 혈당을 계속해서 모니터링 해줄 수 있는 혈당 측정용 스마트 콘택트 렌즈라거나 이런 렌즈들이 계속해서 개발되고 있고 앞으로도 상당히 발전될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콘택트 렌즈 역사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은 마무리 짓도록 하고 이번 시간에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만요. 자, 이번 시간에는 콘택트 렌즈의 역사와 콘택트 렌즈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학습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콘택트 렌즈의 역사와 관련된 내용을 통해서 콘택트 렌즈가 어떻게 해서 발전되어 왔는지 또한 어떠한 방향으로 발전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이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콘택트 렌즈를 피팅하고 콘택트 렌즈를 처방하는 안경사로서의 기본적인 역량을 함양할 수 있었다면 제가 바라는 것은 그것에만 그치지 말고 이러한 역사적 내용을 통해서 안경사가 단순히 콘택트 렌즈를 피팅하고 처방하는 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콘택트 렌즈를 연구하는 연구자의 입장에서 콘택트 렌즈를 개발하는 업체에 의견을 제시해 줄 수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이 안경사,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최적의 콘택트 렌즈를 개발하고 또 그런 개발된 내용을 특허 출원하고 또 상품을 출시할 수 있는 안경사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이번 2주차 콘택트 렌즈 기초 2주차 1차 시수업 내용을 모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콘택트 렌즈와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있는 우리 눈의 구조 중 눈의 앞쪽의 구조인 전완부의 구조, 그 중에서도 각막의 구조가 어떻게 콘택트 렌즈와 관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